번 나옵니다. 별로 뭐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적시는 이유 없이 적시고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적시는 뭐가 있습니까? 재개신고, 휴업을 했다가 재개신고를 하면 반납받은 등록증을 적시 반환해야 됩니다. 적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 제목만 적어줄 테니까 혹시 필요하면 찾아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적시가 뭐가 있느냐면 이행강제금에서 적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행강제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했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적시 부과를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부과된 것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그 다음에 신고 필정, 재교부 신청을 하면 그 서식의 처리기간이 적시라고 되어 있어요. 처리기간, 적시. 네, 질문해서 말씀드렸고요. 시험에 뭐 지체 없이 적시가 그렇게 많이 바꿔가지고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근데 부동산거래 신고는 작년에 적시에서 지체 없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동산거래 신고에서는 모두 지체 없이입니다. (28번) 할 차례죠. 28번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된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이 차는 암기 프린터 14번인데 개정 전에는 이 5개 다 정정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3번이 답입니다. 암기 프린터 14번 주지사 종목인데 거기 4번이 부동산 등의 종류가 아니라 건축물의 종류로 바뀌었습니다. 토지의 종류는 안 됩니다. 정정이. 그 다음에 5번은 소재지 지번 X입니다. 소재지 지번은 정정이 안 됩니다. 암기 프린터 거기 14번에 보면 토지의 종류 맨 밑에 정정 안 되는 것,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불가능입니다. 이거 빼고도 뭐 거래 가격도 정정이 안 되죠. 거래 가격.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되는 거는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3개는 정정 변경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8번에 답 3번입니다. 3번.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됩니다. 만약 거래 금액을 정정을 해버리면 잔금 지급일도 정정 안 되죠. 계약일도 정정 안 됩니다. 계약일이 정정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 날짜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고 했는데 신고 안 해가지고 처벌하려고 하니까 오타 잘못 적었네요. 고칠게요 하면 끝이잖아요. 정정은 언제든지 정정이 가능한 거예요. 등기 신청 후에도 정정은 할 수 있어요. 변경은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거든요. 변경은. 28번에 답 3번이고요. 29번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틀린 것입니다. 1번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3가지밖에 없죠. 무부양 3개밖에 없습니다. 무등록업자, 부정한 망모로 등록한 자,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이 3개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1번에 있는 것처럼 이중소속,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이런 거는 투기조장 이런 거 했다고 해서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미리 신고 또는 고발해야 되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은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제기라는 게 재판의 회부입니다. 재판의 회부. 재판의 회부하면 그걸 다른 말로는 기소했다 이런 말 나오죠.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 이런 말 나옵니다. 다 재판의 회부하는 겁니다. 재판에 회부했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보상금 나옵니다. 근데 검사가 재판에 회부 안 하고 검사선에서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하면 보상금 못 받아요? 공소 제기를 했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보상금 받는다. 그 다음에 4번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 지문인데 그러면 결국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니까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고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해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요. 그래서 맞고 5번이 답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미리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안 해가지고 두 명이 동시에 오면은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두 명이 오면 25만 원씩 나눠주겠죠. 근데 한 명이 40만 원 받고 한 명은 10만 원 받겠다라고 하면 그 배분 방법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배분 방법에 대해서 꼭 미리 합의를 해올 필요는 없습니다. 5번. 제가 4번이라고 말했나요? 5번이 답입니다. 5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30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폐업한 후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면 이게 무등록업자죠? 무등록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4번은 암기 프린터 26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26번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칭 광 반납 광 팔았으면 광 반납해야 되겠죠. 명칭 광 반납 보이개휴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위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표시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위반한 경우입니다. 네 가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증 취소되고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50만 원 구체적 기준, 자격증 취소되고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30만 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 개시 의무 위반은 30만 원, 6월 초과 무단 휴업은 임의적 취소,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20만 원입니다. 명칭, 광, 반납, 보이개휴, 구체적 기준까지도 알고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순서대로 지금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0번의 답 4번이고요. 31번 신고사항 중 생략 규정이 있는 것 답 2번입니다. 보정 설정 신고 원칙이 해야 됩니다. 다만 보정기관이 보정사실을 직접 등록관청에 통보한 경우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학원에서 질문하신 게 그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개인은 안 하니까 안 하면 신고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던데, 분사무소를 설치했을 때 신고해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물론 개인은 분사무소 설치 못하죠. 사무소 이전 신고도 그럼 이전 안 했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따지면 답이 없죠. 이전했을 때 신고는 해야 되고 생략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고용관계 종료했을 때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이것도 뭐 엄밀히 따지면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하고 중개거래일 경우 개업공개사가 하는 거죠. 그런 말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31번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 취지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렇게는. 2번이 답입니다. 어쨌든 보정설정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보정설정을 해보니까 공제가입하니까 협회에서 팩스로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등록 통지서를 가져가야 보정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무등록은 가입 못해요. 그러면 그 어디가 등록관청인지 어딘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등록관청에 팩스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정설정 신고는 안 합니다. 신고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32번 환산보증금이 일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것 했는데, 일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울에서 6억 1천,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에서 5억, 광역시 3억 9천, 기타 지역에서 2억 7천을 초과하는 경우에 또 적용되는 것 6개밖에 없어요. 대개 상권 표준, 대개 상권 표준인데,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것,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 그 다음에 권리금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상가금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장할 수 있는 거 6가지만 적용돼요. 이거 빼고 나머지 다 적용 안 돼요. 여기는 적용 안 되는 거 3개밖에 없는데, 기억이 대항력, 미연이 계약갱신요구권, 디귿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적용 안 됩니다. 상가금임대차보호법상. 리얼은 5%밖에 못 올린다. 이것도 일정 금액 초과하면 적용 안 돼요. 그럼 5%밖에 못 올린다는 적용 안 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됩니다. 보증금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지역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엿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기 3개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적용됩니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적용 안 됩니다. 티귿에 법무부 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 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건 적용됩니다. 답은 3번이죠. 법정갱신 5%밖에 못 올린다. 월차임 전환시율,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이 3개인데 이것 말고도 적용 안 되는 거 뭐가 있어요? 확정일자 받아도 우수면제 못 받습니다. 이 금액 초과하면.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 안 됩니다. 그것도 적용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도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은 원칙은 다 적용 안 된다고. 6억 천을 초과하면 원래 다 적용 안 됐었는데 소위 리쌍방지법, 리쌍, 길 이런 분들 길이 서울에 강남에 부동산 사가지고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연예인이다 보니까 대항력을 인정해 준 거예요. 지금 궁중족발 사건 이런 게 다 대항력이 인정 안 돼서 생긴 거거든요. 그 옛날엔 건물주 바뀌면 세입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서 그걸 나가든지 새 주인이 올려달라는 것만큼 올려주든지, 그래서 월세 300 내다가 갑자기 1200 내라고 해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해야 돼요. 답 3번입니다. 이게 작년에 기출문제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작년에 출제됐습니다. 작년에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 안 되는 게 출제됐어요. 1년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 안 되고 민법 임대차가 적용된다고.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 되고 6억 천을 초과하면 서울에서. 또 뭐 서울만 6억 천 암기하면 되죠 하던데 올해 바뀌었으니까 다 하는 게 좋겠죠. 오뎅, 부산 오뎅, 부산도 이 과밀억제권에 기준한 5억이라고 했어요. 부산 오뎅. 그 다음에 3억 9천, 광역시가 아니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걸 보호를 받는 게 세종, 파주, 화성. 지금 파주하고 또 어디라더라? 고성인가? 그 강원도 고성인가? 어디 뭐 땅값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대. 이게 그런 거 투자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굉장히 그런 건 위험하죠. 땅 위험성이 높은 게 수익률은 또 높죠. 망하든지 잘 되는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통일은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설령 통일된다 하더라도 DMZ 안에 있는 것은 개발은 못합니다. 세계 생물권역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개발 못해요. 개발하려면 북한에 많잖아요. 그 나무 없는 산도 많고, 산 아니라도 평지도, 북한은 토지 지금 뭐 토지가 소유권 인정 안 되는 나라 중국이나 이런 거 베트남 이런 데 다 토지 소유권 인정 안 돼요. 아파트 분양받아도 토지 사용료 내야 돼요. 국가에 50년 뭐 이렇게 하고 한번 연장하면 30년 연장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필리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필리핀도 토지는 국유입니다. 필리핀이 공산국가인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딘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한번 그 인터넷 찾아보세요. 필리핀 땅 소유할 수 있는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필리핀도. 베트남 당연히 안 되고요. 중국도 당연히 안 되고요. 중국도 건물 사용권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개발하기는 쉽잖아. 뭐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재개발한다면 뭐 거품 물고 들어눕고 이러면 재개발 이런 거 하기 힘들잖아요.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 개발하기는 쉬워요. 다 국가 소유니까 땅이. 자, 그래서 저도 북한 가봤는데 북한은 쓰는 북한 남한 이런 말 안 쓰더라고요. 북측 남측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의 국가라고 보고 그냥 남측 북측 이런 말 쓰더라고. 거기서 안내원들이 이야기해 주더라고. 북한 남한 이런 말 가급적 쓰지 말라고. 어쨌든 같은 나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운전하는 기사 이런 사람들 상당히 지식이 많더라고. 뭐 저 옛날에 갔을 때 정윤주 뭐 KBS 사장 잘릴 것 같냐 이런 거 저한테 묻길래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그건 누군지 모른다. 나는 여자한테만 관심 있지 남자 별로 안 좋아한다. 이랬 그냥 그렇게 말해서 괜히 또 잘못하면 잡혀서 못 넘어올까 싶어서 상당한 그 안내하고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정치적인 우리나라 그것도 자세하게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저도 뭐 냉면 먹으면서 너무 여자분 젊은 분이 이뻐서 10,000원 주려고 10,000원인가 50,000원인가 얼마 주려고 하니까 안 받겠다더라고. 안 받더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뭐 더 달라고 할 텐데 어디 뭐 식당에서 저도 아마 누가 또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안 받는다 하더라고. 팁 우리나라 같으면 뭐 주면 뭐 받겠죠. 그건 절대 안 받더라고요. 옛날에 관광 가능했잖아요. 제가 뭐 간첩으로 간 건 아니고 옛날에 금강산 관광 그 파주 다 개성도 관광했죠. 옛날에는 그대로더라고. 선주교 이런 거 그대로 400년 500년 전에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북한에서 보니까 막 어린 애들이 그 숨어서 차 가는 거 지나가는 거 보는 거 그게 어찌 보면 햇볕 정책 그 동경할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90도로 인사한 거 그거 보고 북한 주민은 엄청난 충격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런 걸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 많이 숨어서 많이 보더라고. 그게 아마 그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남한이 더 잘 산다는 건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도. 자, 그래서 답이 3번이죠. 3번. 이거 좀 어려운데 정확하게 좀 이해해야 됩니다. 민법에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자, 33번 협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5번. 1번은 시정명령 할 수 있고요. 장관이.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전부 법원 행정처장이 되겠죠. 공인중개사법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오직 이 협회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 위반시 제재가. 행정처분도 없습니다. 2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 협회 공제사업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는 법원 행정처장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3번 오직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장관만 합니다.
4번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도 감독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 감독은 지방법원장이 합니다.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 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 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5번이 답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둘 수 있다. 주택임대차위원회에 둔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위원회 4개 비교하는 거 내드렸습니다. 33번의 답 5번입니다. 35번이 아니고 33번의 답 5번이고요. 34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매수보증금은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에 있는데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죠.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매수가격의 10분의 1 틀렸습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경매에서는. 경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이 방대한데 이런 거는 경매 같은 거는 기출문제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부분은.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매수가격, 쉽게 말하면 응찰가격, 입찰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이 아니고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 2번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대금 지급 기한.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은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야 됩니다. 4번은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에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치권은 민법에서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 면제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우선 면제적 효력은 있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도 틀렸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매각 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맞습니다. 5번. 원래 인수되는데 배당 요구하면 배당을 다 받기 때문에 소멸됩니다. 물건이니까. 채권인, 임차권이 최선순위인 경우는 채권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안 받았으면 배당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선순위 임차권인 경우는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을 계속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최선순위면 무조건 다 받기 때문에 말소됩니다. 배당 요구하면. 그래서 답 5번입니다. 경매도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경매는 뭐 워낙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법조문이 330개 조문인데 시험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35번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장관, 하나의 시도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하나의 시도라도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달리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받아야 됩니다. 1번 틀렸고 2번은 주거지역, 주거 18, 18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16일 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기간이 대통령령에는 15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16일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4번은 이 지정된 법 11조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2년 이하 이전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3년이라고 해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답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에 대한 의무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죠. 의무기간이 주거, 임업, 농업, 축산업, 대체토지취득, 복리시설, 편익시설 2년,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 기타 5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동안만 사용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답 5번이고요. 36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것은 밭갈경자입니다. 밭갈자만 밭을 소유해라. 즉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원칙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것은 농사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 그 의사를 물어보는 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 경공매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면제된다 했는데 경매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공매도 모두. 단 경매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는 안 받습니다. 계약서 금인도 안 받습니다. 그러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경공매 모두. 답이 2번입니다. 3번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맞습니다. 상속, 시효취득 등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계약서 금인,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거래 허가 모두 대상 아닙니다. 시효취득, 상속의 경우에는.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별도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을 필요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계약서 금인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5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하면 4일 이내 발급해 주죠. 다만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2일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주말 체험용 농,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를 한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는 경우는 2일 이내에 발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36번에 2번입니다. 경공매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37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번 이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했는데 맞습니다. 이자간 명의신탁만 횡령죄에 성립합니다. 이자간 명의신탁만.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은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2016년 5월 19일 날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2번.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3번 계약명신탁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4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 다음에 5번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명신탁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담 목록을 제출한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답 2번입니다. 38번 암기 프린트 15번에 보면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것 지분 변경, 도면 가기 8개가 있습니다. 1번에 거래지분 비율, 2번 거래지분, 3번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이 3개는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정정, 변경 모두 가능하다 3개는. 그 다음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 지분 변경, 도면 가기, 기입니다. 기한.
5번 거래 예정 가격이 아니라 거래 가격입니다. 거래 가격인데 거래 예정 가격에서 X입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게 할 때 도가 중도금입니다.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정정은 안 되는데 변경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매수인 중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했는데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포함됩니다. 추가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8번도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거래대상 부동산 중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추가되면 예를 들면 A, B, C 3명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1명을 더 변경해서 추가를 한다면 추가되는 사람은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3명에서 1명 줄어들고 2명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5번, 7번, 8번은 변경 신고가 안 됩니다. 5번, 7번, 8번은 변경이 안 된다. 답이 2번입니다. 35번 틀린 것입니다. 39번 1번 저당권과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기재된 가압류 등의 권리분석을 접수 번호 기준으로 하였다. 저당권은 얼구죠? 그럼 구가 서로 다른 경우 동순별접이죠? 동순별접이 뭐예요? 동구는 같을 동자, 같은 구에서는 동순, 순위번호, 별구, 갑구, 얼구, 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접수번호잖아요. 접수번호, 동순별접. 그래서 1번은 접수번호 맞죠? 하나는 갑구, 하나는 얼구니까, 저당권은 얼구니까 맞습니다. 2번, 건저당의 경우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됩니다. 3번, 그러나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는 없는데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잘못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할 의무가 없는데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잘못 설명했다면 예를 들면 대출을 1억 받았으면 채권 최고 금액은 보통 1억 3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채권 최고 금액 1억 3천입니다. 이 말만 해도 되는데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1억 빌려가지고 다 갚고 지금 1,000만 원만 남았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한 푼도 안 갚고 연체까지 돼 있어서 은행에 1억 3천 갚아라고 하면 개업공개사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등기사항증명서 얼구에 저당권이 여러 개 확인되는 경우 순위번호, 동순별접 순위번호에 의해서 권리분석하면 됩니다. 5번 건저당권자보다 등기부상 그 기입이 빠른 가압류권자가 있는 경우에 경매처분되면 가압류권자가 건저당권자의 우선하에 배당받는 게 아니라 선순위 가압류가 채권입니다. 채권하고 후순위 물권하고 동순위 안분배당입니다. 가압류가 되면 판례입니다. 이거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는 후순위 물권하고 동순위 안분배당이라고요. (1억인데) 가압류가 2천, 건저당이 2천만 원, 또 저당권 2천, 그냥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만약에 가압류가 최선순위 이게 1순위입니다. 날짜 가장 빠르고 접수번호가 가장 빠르고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배당을 하냐면 이런 경우 배당은 1억이면 다 받겠네. 만약에 이게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면 1억이 아니고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면 이런 경우는 어렵게 되면 동순위 안분배당을 일단 합니다. 그럼 1,000만 원밖에
가압류 같은 경우는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번 근저당은 1,000만 원인데 다시 흡수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맨 마지막 이거는 한 푼도 못 받겠죠. 한 번 더 흡수 배당을 하니까. 그러면 근저당은 2,000만 원 다 받겠죠. 5,000만 원일 것 같으면. 그럼 3,000만 원이니까 나머지 맨 뒤에 사람은 못 받고, 이것도 여기 2,000, 1,000 이렇게 받겠네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은 흡수 배당을 하니까 근저당은 또 닭이 후순위보다 먼저 받잖아요. 어쨌든 결론은 가압류가 돼 있으면 후순위 물건하고 동순위 안분 배당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40번 매수 신청 대리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 2만 원, 법인은 3만 원 수입 인지로 내야 됩니다. 2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2번에 있습니다. 2번 맨 밑에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은 14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격 정지된 경우, 업무 정지된 경우, 휴업을 한 경우 모두 사후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4번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 신청인과 매수 신청 대리인 간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각 대금의 지급 기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급 기한일로 합니다. 지급 기일이 아니라 지급 기한.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합니다. 기한하고 기일하고 다르죠? 그 옛날에는 딱 정해진 날짜, 뭐 오늘이 며칠입니까? 9월 오늘 20일입니까? 20일이죠? 20일 딱 하루만 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20일까지 돈 내면 되잖아요. 기일이 아니라 기한. 이게 작년 6월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위임장에는 사건번호, 개별 매각의 경우 물건번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위임 내용, 위임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위임인이 위임장에 서명하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해야 한다. 이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말이 신설됐습니다. 작년에. 옛날에 인감증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동주민센터, 동사무소란 말을 요즘 잘 안 써요. 동주민센터에 가면은 그 인감도장, 인감증명은 인감도장을 찍는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도장 대신에 자기 성명을 적죠.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작년에 이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하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좀 유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4번, 5번 다 작년 6월에 신설됐습니다. 1, 2, 3번은 원래 있던 내용이고요. 답 4번입니다.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합니다. 그래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추석이죠. 추석 때 베이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조금씩이라도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일을 안 해도 되는 분은 추석 때 좀 부족한 과목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한 40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 지금은 뭐 단원별 이런 거 문제 풀기는 너무 좀 불안하죠. 단원별은 너무 디테일하게 돼 있으니까 좀 안 중요한 것도 많으니까 모의고사는 40문제 중에서 그래도 한 36문제는 중요합니다. 90%는 중요하고 한 4개 정도는 약간 사이드에 있는 게 출제할 수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4문제까지는 듣도 보도 못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100점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럼 모의고사를 갖다가 제가 볼 때는 한 풀어보고 틀린 거 왜 틀리는지 정확하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부족한 과목 보충하시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추석 지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